네, 오늘 요 주제는 신규 등록생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영어 독서 학원의 운영 노하우가 무엇이겠는가, 이제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프로그램 혹은 영어 독서 지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제 정규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다음 달 5월에는 어떤 말씀을 드렸을 때 또 우리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에게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해보다가 5월에는 이제 아무래도 3월쯤부터 이제 세팅한 프로그램을 이제 어떻게 잘 운영을 하겠는가, 그리고 또 3월부터 또 등록된 이제 학생들, 신규 유입된 학생들이 꽤 있으실 텐데, 그런 학생들이 실제적으로는 3개월 이내에 이탈하는 어떤 그 이탈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상담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했을 때 이 아이들이 조금 더 오랜 시간 우리 학원에 머무르면서 실질적으로 목표를 했던 그 어떤 영어 실력의 어떤 그 향상이라는 그 결과물을 가져갈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해봅시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이제 반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5월에는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혹은 이제 영어 독서 지도를 어떤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실제로 그 등록된 아이들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는가, 한번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의견들이 모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은 사실은 저는 이렇게 경험 자체를 객관화시키는 거를 아주 그 좋아하지는 않는데, 어찌됐든 이번 시간만큼은 제가 지난 한 17년 정도 실제로 영어 독서 학원을 운영을 하면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수업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재원생을 유지했던 그 경험을 조금 말씀을 드려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엄청난 비결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FM대로 해서 제가 1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영어 독서 학원을 운영을 했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보고요. 거기에서 혹시라도 잘했던 부분도 있지만,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들으시기에, 아니야, 저거는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을 수도 있었겠어, 라고 혹시라도 생각이 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의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타산지석이 되기를 바라는 이제 마음으로 한번 오늘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그래서 제 어떤 프로필이라든지 제 그 지금까지의 어떤 이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시작과 함께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공교롭게도 오늘은 또 하필이면 그 처음 이 강의를 들으시는 저희 이 BTL 잉글리시가 이미 이제 2년 넘게 강의를 하고 있어요, 매달. 그런데 그 매달 들으시는 분보다는 처음 이 강의를 들으시려고 들어오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프로필과 저의 양력에 대해서는 강의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찌됐든 제가 그 17년 동안 영어 독서 학원을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이 학원을 끌어왔는가, 어떻게 운영을 했는가, 이 노하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그러면 사실은 영어 독서 학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시고, 나는 그냥 일반 학원을 하고 있는데 영어 독서 이거 아이들한테 지도를 해보고 싶은데 관심이 있어서 이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감안해서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잠깐만요. 영어 독서 학원을 운영하는 지금의 어떤 형태들을 잠깐만 언급을 해볼까요? 실제로 영어 독서를 지도하던 그 학원이 시작된 게 제가 2007년도에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때 막 시작이 됐었어요. 영어 책을 아이들한테 읽혀야 되고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 뭐 어떤 기대라든지 어떤 바람이라든지 혹은 이제 엄마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영어 책을 읽이면서 이제 그 효과가 굉장히 좋다라든가 이런 어떤 이제 그 여론이 형성이 되면서 그러면 영어 책만 읽히는 전문적인 학원을 만들어 봐야겠어. 그게 2005, 6, 7년 이제 그때 즈음에서 막 생겨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26년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의 한 20여 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러면 영어 독서 학원이 책을 읽혀야 되는 공간이 필요해 라고 하는 기대와 함께 시작이 돼서 20여 년이 흐른 지금 독서 학원이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어, 사실은 영어 책을 읽는다라는 이 액션을 생각해 봤을 때, 그래. 영어 책 재밌게 읽으면 실력이 늘어.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 오세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다독, 익스텐시브 리딩을 할 거예요.
라고 모두들 뭔가 이렇게 우리 프로그램은 익스텐시브 리딩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계시지만 정작 영어 독서 학원이라는 곳에 어떤 그 문을 두드리고 상담을 받아보면 정말로 익스텐시브 리딩만 하는 학원은 없습니다. 그런 곳은 엄마들이 한 달에 20만 원씩 그 수강료를 내면서 아이들을 보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죠? 정말로 익스텐시브 리딩만 하겠다고 한다면 재미있게 즐겁게 어떠한 스트레스도 없이 책을 읽는 거 그게 익스텐시브 리딩이잖아요. 아니 재미있게 어떠한 스트레스도 없이 내 수준에 맞게 책을 읽는 공간은 도서관도 있는데 왜 굳이 학원을 보내겠습니까? 우리 집에도 책이 어마무지하게 많은데 익스텐시브 리딩만 하고 익스텐시브 리딩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익스텐시브 리딩만 하는 학원은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렇게 유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책을 읽고 그 책과 관련된 액티비티를 하는 학원들은 제법 있어요. 근데 아마 이제 이런 곳은 그 실질적으로 그 초중등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 이제 막 그 책이라는 이 스토프에 이제 접근을 해서 아, 이 책이라는 매체가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곳이구나. 책이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구나라는 어떤 이제 경험을 주기 위해서 마련된 곳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어떤 그 본격적으로 랭귀지 프랙티스가 일어나는 이제 그런 공간은 아닌 거죠. 그래서 뭐 학습 센터라든가 이제 이런 성격으로 운영이 되면서 다양한 그 독후 활동 중심으로 이제 학원들이 운영이 되는 곳은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 가지고 영어 독서 학원이야.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랭귀지 프랙티스 부분이 약한 거는 사실이죠. 그럼 이제 좀 본격적으로 그 말 그대로 영어 독서 학원을 운영한다라고 하면은 인텐시브 리딩이 일어나는 곳이죠. 그래서 리딩과 함께 그 리딩 안에서 언어 실력을 어떤 언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랭귀지 프랙티스가 일어나는 거. 이제 그런 형태로 보통은 영어 독서 학원 이제 운영이 되고 있지요.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그 운영을 했던 리더스 메이트도 이런 모습으로 운영이 됐었어요. 아이들이 와서 뭐 쉐도잉을 하던 혹은 이제 인텐시브 리딩을 하던 자기 수준에 맞게 책을 읽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북퀴즈를 보고 그러면서 저희는 특히 이제 북 리포트를 굉장히 열심히 아이들한테 쓰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단어 공부도 하고 이래서 책을 읽는다라는 액션과 함께 그 책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읽었는가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어떤 랭귀지 프랙티스를 하겠는가 이제 이런 활동들이 열심히 일어나고 있는 이제 요런 학원들이 아마 영어 독서 학원이다라고 했을 때 가장 대중적인 형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또 하나의 어떤 이제 영어 독서 학원을 운영을 합니다. 혹은 이제 우리가 영어 책 읽기 지도를 합니다라고 했을 때 운영되는 이제 또 하나의 형태를 보면은 이런 곳이죠. 일단은 이제 영어 교과 학습을 해요. 그러면서 원서를 많이 읽으면 좋으니까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책 읽기가 부가적으로 이제 요소로서 참여가 되는 이제 이런 곳들이 또 제법 많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학원들은 이제 특징이 그 학원의 그 상호 이제 사인 아래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이제 문구들이 이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교과 학습을 하는데 거기에 즐겁게 영어 원서 읽기가 포함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파닉스도 가르치고요. 영어 읽기도 가르치고요. 스피킹 연습도 하고 문법도 하고요. 중등 내신까지 다 하는 거야.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모든 우리 학원에 문을 두드리고 이렇게 들어오는 이 아이들은 내가 다 받아버리겠어. 이제 이런 어떤 이제 각오를 가지고 이제 가르치시는 이제 원장님들도 계세요. 보통은 이제 이런 1, 2, 3번의 형태로 이제 영어 독서 학원이 운영이 되고 있죠. 오늘 이제 여기 참여해 주신 원장님들은 내 학원이 지금 어떤 형태의 학원인가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오늘의 주제는 신규 등록이 된 아이들이 계속해서 쭉 우리 학원에서 책을 읽어야 돼요. 사실 제가 그 강의를 소개해 드리는 앱스트랙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영어 학원이든 간에 내가 언어를 연습하기 위해서는 이게 어떤 변화를 보이기 위한 절대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그게 영어 독서 학원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한 달 혹은 요즘 이제 4주 단위로 커리큘럼이 짜여진다고 했을 때 한 달은 택도 없이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죠? 보통 한 2주 있다가 뭐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옆에 친구가 뭐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러면서 이제 학원을 안 오기 시작해서
이게 한 달, 두 달? 보통은 특히 영어 독서 학원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전에 그만두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왜 그런가? 한번 그거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이게요, 굉장히 극과 극입니다. 영어 독서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을 이렇게 쭉 유심히 살펴보시면요. 쟤는 한 3년째 지금 다니고 있어, 우리 학원을. 근데 안 늘어. 원장님도 죽겠어. 제가 3년째 다니고 있는데 실력이 안 늘어. 그러면 나도 엄마 보기가 막 민망하거든요. 그거 막 속으로, 나 차라리 제가 안 왔으면 좋겠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저 조금만 있으면은 잘할 것 같은데, 그 새를 못 참고 그냥 다른 학원으로 옮겨가 버리는 이제 그런 아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늘겠는가? 그거는 둘째 치고 어떻게 하면 여기 앉혀놓겠느냐? 앉혀놔야 늘 거 아니에요. 앉아서 뭐든 읽고 어찌됐든 내가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만들어 놓은 나의 이 커리큘럼을 이 아이가 팔로우업을 해줘야지. 그 어떤 절대 시간이 필요한데 그냥 3개월 이내에 가버리면 굉장히 원장님으로서는 힘 빠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이제 그거를 이제 저의 경험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또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클루를 한번 찾아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상담 시작하죠. 그래서 아이들 인스트럭션을 해요. 그죠? 리딩 인스트럭션을 이제 내 학원에서 아이들한테 준단 말이에요. 자,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원장님들이나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이제 나의 학원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제 그거부터 먼저 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제가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그냥 혼자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자기 점검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나는 영어 독서 학원을 운영해.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영어 독서를 포함해서 어떤 이제 교과 학습을 쭉 해. 아이들한테 가르치는데 그 안에 영어 독서라는 비중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으로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있어. 라고 했을 때, 자, 일단은요, 내가, 나 스스로가요, 영어 독서 지도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세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잖아요. 아니, 나 그냥 영어 독서 지도 학원을 왜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영어 독서로 아이들이 그 절대량을 채웠을 때 비로소 가장 근본적이고도 심도 있게 영어 실력이 향상을 하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 스스로가 교육적인 철학과 확신이 있냐. 그거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내가 영어 독서지도 학원을 하지. 라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히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 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일단 제가 리더스메이트를 할 때, 나도 이 리더스메이트라는 이 같은 형태의 학원을 프랜차이즈로 어느 지역에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해서 상담을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근데 제가 세 군데까지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타 지역에 그 영어 독서 지도 학원을 한번 이렇게 개설을 해 봤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외에도 많은 분들과 상담도 해 봤었거든요. 혹은 영어 독서 지도 학원이라는 형태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그런 곳에서 제가 상담도 받아봤었거든요. 시장 조사 차원에서. 그랬을 때 제가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영어 학원에 어떤 운영의 노하우가 없으시죠? 하지만 영어 독서 지도 학원은요, 영어 도서관은, 그죠? 한때 이제 영어 도서관이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영어 도서관은요, 운영하기가 너무 쉬워요. 영어 도서관은요, 아이들이 와서 수준을 맞게 재미있는 책을 많이 읽고 단어 공부하고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어 학원 하고 싶으신 원장님들이 이거 얼마든지 쉽게 내가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지 않아도 되니까 내가 아이들을 가르친 경험이 없어도 아이들 이거 영어 도서관 운영하는 거 너무 쉬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실제로 제가 영어 독서 지도 학원 프랜차이즈 사업하는 사람으로부터 상담받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얘기 들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렇게 해서 영어 독서 지도하시는 분들도 혹은 영어 독서 그 지도하는 학원 운영하시는 분들도 저 많이 봤어요. 나는 어떨까요? 지금 저하고 같이 이 공간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원장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정말로 영어 독서 지도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세요? 맞아. 영어 독서만이 정말로 아이들한테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솔루션이야. 그러면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맞아요. 나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그 확신이 객관성은 있으세요?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 종교가 아니에요. 믿습니다가 아니라고. 내가 영어 독서 지도였던 그 결과물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아이 엄마한테 상담을 할 때도 그 엄마한테 신뢰를 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얘 독서 많이 해야 돼요. 요새 독서 안 하는 아이들 없잖아요. 독서 해야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실력이 향상이 돼요. 이 워딩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독서 지도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거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많이 수능 영어 보세요. 수능 영어 이거 독서 많이 해야지 수능 영어 풀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들 또 말씀들을 많이 하신단 말씀이에요. 정말로 직접적으로 얼마만큼 연관성이 있는지를 본인들이 직접 확인해 보셨어요? 그러면? 수능 지문을 풀어보면서 그 수능 지문의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은 아, 이거 영어 독서를 안 한 아이들은 이 지문을 풀기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라고 내가 직접 경험을 했냐고요. 그리고 내가 이 수능 질문을 잘 풀려면 영어 독서를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영어 독서를 해야지만 이 지문을 아이들이 잘 풀 수 있겠구나라고 고민해 보셨냐고요. 그 부분에서부터 이거는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남들이 얘기하는데 수능 그거 문제 잘 풀려면 영어 독서 많이 해야 된대. 이거 갖고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 이렇게 수능 지문 긴 지문을 읽어야 되니까 영어 독서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영어 독서 안 했는데 수능 만점 받는 아이들은 뭡니까? 영어 독서 하나도 안 했는데도 수능 지문 잘 푸는 아이들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런 아이하고 영어 독서하고 수능하고 어떻게 연관성을 설명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수능 지문이라는 그 지문 안에 영어 독서가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객관적으로 설명해 낼 수 있도록 내가 고민을 해보셨어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1월에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 1월이었나요? 작년 12월이었나요? 그때 분명히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해보셨냐고요. 내신은 어때요? 가끔은 이런 이야기 들어요. 우리는 내신 안 해요. 우리는 시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영어 독서만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세요. 오래 못합니다. 그러시면. 우리나라에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과 그 학교를 보내는 학부모님들은 절대로 시험이라는 이 현실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그런 부모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양천구,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서 영어 독서 지도학원을 17년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학원은 그러면 저기 내신 시험도 봐주나요? 어머니 죄송한데 저희가 내신 영어를 봐드리지는 못해요. 하지만 우리 학원에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영어 원서를 많이 한 아이들이 나중에 내신 시험을 본다면 결코 그 내신 시험에서 실패하지는 않을 거예요. 적어도 여기까지는 가야 되죠. 왜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신을 안 봐주는데 어떻게 영어 독서를 많이 한 아이가 내신 시험도 잘 봐요? 거기에 대한 연관관계를 또 설명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냥 저희는 시험하고는 상관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란 말도 꺼내지도 마시고요. 영어 독서만 하실 거면 보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우리 아이는 시험 성적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그냥 책만 열심히 읽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 저도 많이 경험해 봤거든요. 나중에 정말 다른 말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시험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책만 많이 읽게 해주세요. 이런 또 학부모님들 중에는요, 애를 정말 방치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내가 다 감안을 해서 수능 영어와의 연관성, 그 다음에 중등 영어를 어떻게 하면 우리 독서를 잘한 아이가 이 중등 내신에 있어서도 굉장히 효율성이 높다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으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영어 독서 하면은 좋아요. 이거는 그냥 종교죠. 신앙이에요. 그냥 믿습니다로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학원은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학부모님들에게 시각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절대 오래 롱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내가 열과성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을 한 명 한 명을 정말 성실하게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잘 열심히 그 학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도요, 이 원장님이 너무 열심히 이렇게 케어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좋아해요. 우리 학원은 그런 것이 강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나쁘지는 않아요. 대신에 한 5년 지나면 병나죠. 그죠? 뼈가 삭는다고요. 그럼 그때도 계속 하실 수 있으세요? 5년도 하고 5년 후하고 지금하고 체력이 같아요?
절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케어하는 것도 중요해요. 열심히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내가 적어도 영어 독서 지도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수업을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내가 우리 아이들 영어 독서 지도해요. 어느 영어 학원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는요. 우리 학원에 오면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라는 거를 시각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 아이가 우리 학원에 다닐 거예요. 독서 학원에 다닐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3개월 정도 다니면 요 정도 수준까지 갈 거고요. 6개월 정도 가면 요 정도 수준까지 갈 거예요. 1년 정도 해서 여기까지 가야 되고요. 적어도 어머니 3년 정도를 저희 학원에 영어 원서를 제가 하자는 방향대로 따라와 준다면 이 아이가 중학교 가기 전에 적어도 중3 영어 이상까지는 마스터를 하고 갈 수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어머님들이 이해해낼 수 있는 수준으로 목표 수준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칠드런 너블까지 읽을 거예요. 칠드런 너블이 뭔지를 이해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전제하에 상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뉴베리 소설까지는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뉴베리 소설이라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읽을 수 있다라는 거야? 어느 수준의 영어 실력이라는 거야? 뉴베리도요. 3.0 정도 되는 수준의 뉴베리 책이 있고요. 12.0 정도 되는 수준의 뉴베리가 있어요. 더군다나 요즘엔 뉴베리는요. 그 저하되는 아이들의 문해력을 반영을 해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뉴베리 소설 자체 수준이 낮아졌다니까요. 예전에 기버라든지 파라나이트 450일인가? 이런 책들을 하고 수준하고요. 지금 작년에 뉴베리상 받은 소설하고요. 한번 수준을 비교해 보세요. 엄청 쉬워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아이들의 그 문해력 저하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냥 저는 그렇게 이거는 객관성은 없는 거예요. 그냥 저 혼자 주관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한테 얘 누베리 정도 읽을 수 있을 만큼 아이들을 실력을 향상시킬게요. 이거는 이 너무나도 아마추어틱한 거예요. 영어 책을 읽던 우리 학원에서 그냥 교과 과정을 통해서 뭐 학습서도 하고 뭐 문법도 하고 뭐도 하건 간에 이 아이가 우리 학원을 1년을 보냈을 때, 3년을 보냈을 때 이 아이의 영어 수준은 엄마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의 목표치가 될 거다라는 거를 확신시킬 수 있으셔야 돼요. 되든 안 되든. 되게는 만들어야죠, 일단은. 어찌됐든 목표 수준이 시각화돼서 엄마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학원의 최종 소비자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학원의 최종 소비자는 엄마예요. 카드를 꺼내시는 엄마가 학원의 엔드 유저라는 거를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래서 도대체 우리 학원은 대상이 어디까지다. 뭐 유치 단계다. 아니면 고등 단계다. 대상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어느 나이 다 받아? 안 된다고요. 어느 나이 다 받아가 아니라 우리 아이는 어느 단계에서부터 그레이드로 봤을 때는 어느 단계까지를 받을 거예요. 그런 아이들까지만 우리 학원을 다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뭐 진단도 하고 뭐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최종 도달할 수 있는 목표 수준은 어디까지예요? 이거를 분명히 시각화해서 전달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뢰할 만한 프로그램이 구축되어져 있는가까지를 자기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자, 독서 지도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확신할 수 있어. 왜? 나는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내가 가지고 있거든. 그리고 나는 알고 있어. 내가 고민해봤고, 내가 충분히 검증해봤어. 그래서 나는 이 정도 수준까지, 뭐 수능 영어 수준까지 우리 아이들을 3년 이내에 끌어올릴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직접적으로 리딩 인스트럭션을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신뢰할 만한 객관적인 프로그램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여기까지가 내가 적어도 영어 독서 학원을 롱런하면서 잘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필수적으로 점검을 해보셔야 될 요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이제 프로그램 얘기를 해볼까요? 독서 지도 프로그램이에요. 이제 저는 독서 지도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자,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이야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보통 어머님들이 이제 전화를 하시잖아요. 거기는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요?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영어 도서관이에요? 그럼 그 무슨 프로그램인데요? 뭘 하겠다는 건데요? 라고 했을 때 나는
내 프로그램이 적어도 T로 시작되는 세 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거죠. 이거는 제가 사실 저는 제 프로필이 그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걸로 시작한 게 아니고요. 영어 교육 회사에서 프로그램 디벨로퍼로 시작을 했어요. 필드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경험이 없는데 영어 교육 회사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을 먼저 시작했다고요. 얼마나 그 괴리가 컸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가끔은 그 어떤 교육회사의 프로그램이 이거 필드하고 너무 안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실 때가 종종 있지 않으세요? 그럴 때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 디벨로퍼가 현장에서 아이들을 티칭한 경험이 없었던 거 아니야? 라고 고민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내가 사실은 이렇게 가르치면 될 거야 라고 내가 미루어 유추하고 짐작을 하는 정도지 지금까지의 그때까지 어떤 그 학습의 수준에 그 비추어서 그냥 그 학습의 어떤 경험을 비추어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지라고 하는 어떤 굉장히 그 피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 디벨로퍼로 일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저의 이제 사수죠. 이제 저의 그 선배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프로그램을 객관적으로 객관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를 넣어야 된다라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텍스트예요. 텍스트. 그죠? 나는 여기에 교재를 만들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혹은 나는 우리 회사, 우리 저 학원에 교재만 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 안에 그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펜과 종이로, 연필과 종이로 구현시켜 줄 수 있는 텍스트가 필요해요. 맞죠? 그래서 그 텍스트를 보면 엄마들이 와서 딱 봤을 때 거기 뭐 하는데요? 예, 영어 독서 프로그램이에요. 아이들한테 영어 원서 읽는 거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해야 하는데요? 그랬을 때 뭐 해요, 뭐 해요, 뭐 해요, 뭐 해요. 아무리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텍스트 가지고 수업해요라고 하면 엄마들이 아무 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코스북을 쓰시잖아요. 왜요? 이런 책 읽혀요, 이런 책 읽혀요. 이거는, 아, 네. 그러다가 코스북 같은 텍스트북을 딱 주면은, 아, 이런 거 하는구나. 실제로는, 보세요. 제 뒤에 있는 저런 책들을 읽히는 학원인데, 그냥 코스북 내밀면서 저런 책들하고요, 이런 코스북하고 같이 해요. 그러면 어머니들은 어디에 꽂혀요? 그냥 코스북 봐요. 아, 이런 거 한다는 소리구나. 그래서 엄마의 머릿속에는 저 책을 읽는다가 아니라 이 코스북을 가지고 진도를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학원에서 1년의 학습 과정을 시각화해서 한 번에 딱 제시를 해줄 수 있는 텍스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텍스트가. 자, 근데 우리 학원은 영어 독서 지도 학원이거든요. 그러면 영어 독서 지도 학원에서 텍스트가 없어요. 그냥 책을 읽는 곳이기 때문에 텍스트가 없다고요. 그게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영어 독서 학원에서는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텍스트라는 거를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 있겠는가? 이거 굉장히 고민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건 더 중요하죠.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테스트가. 어찌됐든 학습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인스트럭션의 기회를 가졌어요. 수업을 했다고요. 그러면 일단 수업을 하기 전에 아이가 우리 학원에 왔을 때 이 아이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봐야 되죠. 그죠? 그래서 얘를 A반에 넣을 것인가, B반에 넣을 것인가, C반에 넣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뭐 ABC처럼 다양한 클래스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어느 수준에서 이 아이를 같이 수업을 시작할 것인가를 진단해 낼 수 있는 플레이스먼트 테스트가 필요하다고요. 그죠? 이거는 뭐 반 배치 시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레벨 테스트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 아이의 수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학원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플레이스먼트 테스트가 필요해요. 그죠? 내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면 또 반 배치를 해서 이 아이를 A반에 넣었어요. B반에 넣었어요. 자, 일단 네가 정확하게 어느 수준인지를 객관적으로 진단해 보자. 그래야지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성취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시각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스먼트 테스트가 필요하고요. 반배치를 위해서 플레이스먼트 테스트가 필요하고 디아그노스틱 테스트가 필요해. 진단해 봐야 돼요. 얘 리딩 수준이 정확히 어느 정도 됐는지. 이거 플레이스먼트 테스트하고는 별개 문제죠.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는 반배치하는 곳이에요. 어느 수준에서 시작할 까고 그 시작을 하는 그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5명 있다. 그 5명의 수준이 아주 동일해요. 들쑥날쑥이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어떻게든지 한 반으로 묶어버리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개별적으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적어도 리딩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진단을 해낼 수 있는
테스트가 필요해요. 진단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우리 그래서 흔히 뭐 SR 테스트니 렉살 테스트니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왜요? 뭔가 좀 객관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뭔가 좀 신뢰가 가잖아요. 그런 테스트가. 실제로 신뢰할 만한지 아닌지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플레이스먼트 테스트가 있어야 되고요. 디아그노스틱 테스트가 있어야 돼요. 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내가 지금 이 아이하고 지금 요 수준에서 아이가 나의 인스트럭션을 잘 팔로우업을 하고 있어? 평가해봐야 되죠. 이밸루에이션 테스트가 필요하죠. 그죠? 평가 이거 해봐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 정확하게 나의 인스트럭션에 이 아이가 팔로우업이 되고 있는가 선생님들이 보셔야 되는 거죠. 아이들도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이밸루에이션을 통해서 이 아이를 계속해서 이 레벨로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아니야 조금 더 어려운 레벨로 이 아이를 점프시켜 볼까? 뭐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판단하셔야 되니까 이밸루에이션 테스트가 필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테스트가 필요해요? 어치브먼트 테스트가 필요하죠. 이 아이가 처음에 왔을 때 디아그노스틱 테스트를 해봤어요. 진단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렉살 지수가 136이었어요. 근데 우리 학원에서 나의 리딩 인스트럭션을 통해서 6개월 동안 이제 쭉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이 아이가 향상이 됐을까요? 라고 했을 때 엄마한테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 아이요. 처음에 우리 학원에 와서 헨리머치 읽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매직 트리 하우스 읽어요. 이렇게 해서 아이의 성취도를 설명하실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그래서 얘가 헨리머치 읽다가 이제는 매직 트리 하우스를 읽어요. 어머 실력이 많이 이렇게 향상이 됐네요. 그건 아마추어예요. 이 아이가 처음에 왔을 때 디아그노스틱 테스트를 해봤어요. 렉사일 지수가 136이었거든요. 그런데 6개월 지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이 어치브먼트 테스트 다시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렉사일 지수가 358이 나왔어요. 적어도 2배 이상 많이 나왔어요. 읽는 책의 수준도 굉장히 많이 늘었죠. 처음에는 헨리머치밖에 못 읽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글밥이 3배 이상 많은 거 읽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평가해봐도 2배 이상 늘은 거예요. 이렇게 상담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어찌됐든 신뢰할 만한 디아그노스틱 테스트, 어치브먼트 테스트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티처, 나를 어떻게 이 프로그램이 서포트해 줄 거지? 그것도 꼭 잘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영어 독서지도 이거 지금 아이들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아이들과 가르치고 있는 이 인스트럭션의 과정이 정확하게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계속 이거를 팔로우업을 계속 하면 되는 거야? 아니면 지금 내 주변에 이 교육의 이 마케팅 어떻게 이 생태계가 변하고 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루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뭔가 새로운 솔루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지는 여기에 뭔가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항상 이 시장의 변화에 혹은 뭐 어떤 입시의 변화에 시험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내가 내 프로그램이 나의 인스트럭션이 어떻게 계속해서 어드저스트를 해야 되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거나 혹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루트가 이 프로그램 안에 있는가? 그것도 꼭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 이제 아이들하고 원서 지도 그거 하는 학원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내가 지금 이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가. 여기가 객관성이에요. 이런 객관성을 갖고 학원 운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어 독서 학원이니까 책을 많이 읽으면 되니까 엄마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 아이가 책을 재미있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연스럽게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아이들 많이 데리고 오시거든요. 재미있게 자연스럽게 책이 읽어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외국어 책이에요. 모국어 책도 아이가 지금 재미있게 자연스럽게 많이 안 읽는 세상이에요. 하물며 외국어를 재미있게 읽는다고요? 자연스럽게 많이 읽는다고요? 이거는 어디선가 그런 신세계가 있을 거야 라고 그 로망을 가지고 오시는 거지 현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의 객관화된 요소를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되게 잘난 척 들으면서 얘기하는데, 리더스 메이트에서는 어떻게 했는데? 이 세 가지 객관적인 요소를 어떻게 구축을 해서 어떻게 리더스 메이트에서는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이제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자, 일단 프로그램 부분에서 텍스트요. 사실은요, 영어 독서 학원에서는요, 텍스트를 갖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아이들한테 읽히겠다라고 하는 모든 원서들은 텍스트가 아니잖아요. 교재가 아니잖아요. 작가가 홀스라는 문학 작품을 쓰면서 야, 내가 이거 그 한국에 있는 아이들한테 자유와 다양성의 가치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그것도 영어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회를 갖기 위해서 이 책을 써야지 이런 생각은 절대 했을 리가 없잖아요. 나의 그냥 문학적인 메시지를 아이들이라는 독자를 대상으로 해서 쓴 것뿐이에요. 근데 그걸 희한하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외국어 교재로 사용한대. 현실은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홀스가 됐건 when you Trevor Tiger 뭐 이런 책을 읽던 간에 이건 텍스트는 아니라고요. 그럼 엄마들에게 학부모님들에게 신뢰를 받게 우리 학원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이들하고 리딩 인스트럭션을 해요라고 보여줄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해요. 랭키지 프랙티스가 되고 있어요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 무엇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됐느냐 저희가 리포트를 쓰고 이 리포트를 포트폴리오로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쓰는 그 워크시트로 이 리포트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그날 아이 손에 쥐어서 보내지 않았어요. 엄마들은 우리 애가 오늘 학원에서 뭐 하고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맨몸으로 갔다 맨몸으로 왔어요. 막 이러시거든요. 뭐 단업장 정도는 그냥 아이 손에 쥐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아이가 쓴 워크시트를 그날 썼다고 해서 그날 집에 보내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머니, 이 아이가 무엇을 했는지 보고 싶으면 학원에 오세요. 마트 갔다가 그냥 저희 학원에 들르시면 제가 무엇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라고 해서 리포트를 쓰고 갔다라는 거를 항상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그 리포트를 쓴 거를 모아서 재등록을 할 기간에 재등록 상담을 해야 될 때 이렇게 노트로 만들었어요. 항상. 그래서 그때 한꺼번에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굉장히 반신반의하면서 우리 애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맨몸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뭐 하고 왔는지 모르겠어. 뭐 다른 학원은 뭐 코스북도 있고 아니면 하다못해 워크시트라도 들고 왔다 갔다 하던데 얘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학원에 오세요.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라고 한 다음에 재등록할 즈음에는 이거를 그대로 꺼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처음에 왔을 때와 지금 재등록을 해야 될 즈음이 됐을 때에 글쓰기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세요. 이렇게 상담을 해드린 거죠. 그래서 텍스트가 없기 때문에 그 텍스트를 북 리포트 포트폴리오로 대체를 했어요. 이것도 한계는 있어요. 나중에 그 한계에 대해서도 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테스트는요. 테스트는 정말로 중요해요. 일단 아이가 상담을 왔을 때 특히 원서를 읽겠다라고 했을 때 뭐 원서뿐만 아니죠. 사실은 모든 영어 학원이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는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분반을 해서 뭐 아이가 A 클래스에 가야 돼, B 클래스에 가야 돼. 그거는 필요 없죠. 그냥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만 알면 돼요. 그래서 진단평가를 해요. 그죠? 그리고 진단평가를 하고서 아,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이 책을 읽어야 되겠어요? 이런 수준의 책을 읽어야 되겠어요? 그럼 그 책을 얼마나 정확하게 읽었는지 이벨루에이션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 아이가 3개월을 다녔어요? 6개월을 다녔어요? 그러면 얼마만큼의 성취를 했는지 성취도 테스트를 해야 돼요. 이게 사실은 우리 학원의 재원생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동력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디아그노스틱 테스트가 좀 이렇게 신뢰할 만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신뢰보다는 권위가 좀 필요해요. 사실은 리딩의 수준이라는 거를 아이들이 더군다나 평가받을 만큼의 어떤 실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인 거잖아요. 우리가 토플 테스트를 보면은 그거는 신뢰하죠. 왜? 적어도 나의 영어 실력을 평가받아야 될 만큼 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거기에서 내가 얼마만큼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변별하는 게 터플 테스트이기 때문에 내가 대학에 갔을 때 학습 능력이 있겠는가? 영어로 수업하는 대학에서 영어로 하는 그 수업을 드러낼 수 있을 만큼 내가 영어 실력이 있겠는가를 객관화해서 평가하는 것이 토플 테스트란 말이에요. 그런 건 우리가 신뢰할 만하죠. 그죠? 하지만 렉살 테스트라든지 혹은 우리가 SR 테스트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런 테스트들은 사실은 신뢰할 만한 테스트다라고 언급하기 좀 그래요. 이건 제 의견이에요.
저는 사실 그거를 이렇게 신뢰한다기보다는 저는 그냥 권위가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렉사일 테스트를 우리는 봐요라고 하면 엄마들이 렉사일 테스트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냥 그 권위에 아, 그런가 보다라고 인정할 뿐이에요. 그거를 신뢰하느냐 마느냐는 내가 교사로서, 내가 학습 아이들의 어떤 영어 독서를 지도하는 원장으로서, 아, 이거 이렇게 활용하면 돼. 라는 어떤 활용성을 이해하는 것 뿐이고요. 사실은 그 성격 자체를 깊이 이해해 보면 신뢰라기보다는 권위예요. 권위 있는 테스트를 쓰는 거예요. 왜? 어찌됐든 객관화해서 아이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테스트는 없기 때문이에요. 없는 실력의 아이들을 데리고 그걸 객관화하려면 뭐래도 건덕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건덕지가 없다니까 우리 아이들은 보여줄 만한 실력이 없다고. 제 말씀 이해하시죠? 그런데 뭘 평가하냐고요. 그런 상황에서 권위를 가지려면 어쩔 수 없이 뭐 렉사일 테스트가 됐건 뭐 SR 테스트가 됐건 미국에서 이런 테스트를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도 이 테스트를 가지고 아이들의 실력을 이렇게 평가를 해봐요. 진단을 해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은 이제 북퀴즈를 봐요. 책을 읽었어요. 그런 다음에는 북퀴즈를 통해서 오케이, 그럼 이 책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뭐 10개 남짓 혹은 이제 SRC를 저는 썼거든요. SRC가 아마 지금은 그 이름이 릿프로라고 아마 이름이 바뀌었을 거예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홍보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프로그램이 그 북퀴즈가 AR 퀴즈가 있죠. 그리고 또 라즈 퀴즈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릿프로라는 이제 퀴즈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북퀴즈를 그 예전에는 SRC라는 이름으로 유통되던 이 스콜라스틱에서 만든 거거든요. 이거를 썼는데 이거를 썼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 렉사이라고 그 북퀴즈가 연동이 돼서 유통되는 게 이거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 AR하고 SR이 연동이 돼서 나오죠. 그래서 이제 SR 테스트를 보고 책을 읽은 다음에 AR 퀴즈를 풀죠. 그래서 그 렉사일 테스트를 보고 SRC라는 이제 북퀴즈를 푸는 이 프로그램이 연동이 돼서 유통이 됐을 때 그때 제가 이거를 사용을 했는데 이거를 제가 선택했던 이유는 이게 퀴즈 수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AR 퀴즈는 10개를 풀어요. 기버를 읽어도 10문제를 풀고요. 홀스를 읽어도 10문제를 풀어요. 헝그리 캐러필라를 그 읽어도 10문제를 푼다고요. 정확도에 대한 변별력이 있겠어요? 그죠? 그나마 SRC가 이제 지금 리프로예요. 아마 한 30개 정도 될 거예요. 퀴즈 수가. 조금 이제 디테일한 걸 물어보니까 그나마 변별력이 이게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그거를 사용을 했는데 대신에 30문제씩 풀려고 하니까 애들이 그냥 허덕허덕하죠. 힘이 들어가지고. 어찌됐든 장단점은 있어요. 혹은 이제 문제수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저는 그래서 이제 북퀴즈를 풀게 했어요. 왜? 엄마들한테 정확도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정확도라는 게 북퀴즈만으로 나오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리포트를 쓰게 한 거고요. 그러면서 보통은 이제 렉사일 테스트를 분기별로 보게 했죠. 어떤 친구들은 보통 한 분기별로 보되 최대한 3개월은 지나야지 봤었어요. 최소한 3개월은 지나야지 봤었어요. 한 달 뒤에는 그 실력은 전혀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디아그노스틱 테스트 봤어요. 렉살 지수가 뭐 한 230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성급한 어머니들은 3개월 뒤에 봐달라고 해요. 근데 저희가 보통 6개월 뒤에 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적어도 6개월 뒤에 봤을 때 이제 당연히 실력은 향상이 되어져 있죠. 절대량이 채워지면 아이들이 그 렉살 테스트가 됐던 뭐 SR 퀴즈가 됐던 실력은 향상될 수밖에 없어요. 실력이 향상된다기보다도 점수가 더 높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고 조금 더 객관화된 이제 테스트를 보기 위해서 적어도 1년에서 2년 정도 된 아이들은 이제 토플 주니어 시험을 보게 이제 이렇게 운영을 했죠. 그렇게 해서 엄마들에게 이 아이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의 그 실력과 적어도 3개월이 지났을 때, 6개월이 지났을 때, 그리고 뭐 1년이 지났을 때 이만큼의 성취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를 자꾸 그 객관화된 숫자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테스트를 활용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티처 부분은요, 사실은, 나를 각성시켜주고 나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각성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저 혼자 굉장히 어떤 그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교사 교육에 굉장히 많이 힘썼고요. 또 이 교육 시장 이 주변에 대한 생태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늘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은 운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텍스트가 없었기 때문에 원서를 가지고 어떻게 이걸 텍스트화하지? 그렇게 해서 엄마들한테 북리포트라는 포트폴리오를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단어장을 쓰는 거를 모아서 항상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객관화된 테스트를 많이 이용을 했어요. 근데 그 테스트가 이 친구의 실력을 모두 말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엄밀하게는. 하지만 적어도 엄마들한테 시각화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테스트라는 스코어를 적절하게 이용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 나 스스로 각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적어도 나 스스로를 위해서 각성하는 노력을 했다. 뭐 이 부분까지는 야 네가 너를 어쩌면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하니라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나름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